뭐가 아파? 업무 공간 및 생활 공간, 항우를 위한 공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시간이 지나서 1960년대부터 일본에서 차례차례 귀국하신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 황태자비였던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 한국어로 이방자 여사, 그리고 덕혜옹, 이분들께서 1960년대부터 89년까지 여기 계셨습니다. 굉장히 최근까지 쓰였던 생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 동안은 굉장히 많은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떠나시고 나서 이제 90년대 보건공사를 해서 96년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가장 먼저 낙선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정문은 아닌데요. 옆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많이 본다. 가만히 많이 보네. 가만히 많이 보나. 네,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 보시는 건물이 이 낙선제 본체입니다. 낙선제 본체를 처음 지으신 분은 1847년에 헌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헌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효명세자였고요. 헌종의 할아버지가 바로 23대 왕인 순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헌종에게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효명세자가 순조의 명을 받아서 이제 1820년대에 이곳 창덕궁에서 10대의 나이에 국왕대우 내리청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부인이었던 신정왕후 조씨, 여러분들 조대리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조대리와 효명세자 사이에서 창덕궁에서 헌종이 태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효명세자가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내리청정 기간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신 나머지 1830년에 22살의 나이로 급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아버지였던 순조가 그 충격에 못 이겨서 승하시게 되면서 헌종은 조선 최연소로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조선 전기 때 단종이 11살 때 왕이 된 게 최연소 기록이었는데 헌종이 8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할머니 순원왕후가 수렴 청정을 하자 했어요. 원래는 이제 20대 때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왕이 되다 보니까 7년 정도 수렴 청정을 하시고 15살 때부터 자신의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헌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왕기였던 효연왕후가 안타깝게 병으로 16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1844년에 데뷔를 맞아들게 됩니다. 효정왕후 홍씨라는 분이었는데 그분과 혼례를 올리고 3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생기지가 않아서 할머니가 교지를 내려서 후궁을 간택하라, 이례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1847년에 세 번째 부인이자 후궁인 경빈 김씨를 맞아들이는데 경빈 김씨를 굉장히 청해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활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1847년에 이 낙선제를 먼저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기록을 보면은 서화와 서해를 굉장히 많이 감상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 헌종 때 가장 유명했던 서화가 여러분들 아시는 추사입니다. 추사가 제주도에 9년간의 유배를 가셨는데 헌종이 직접 글씨를 전도해 보내서 추사에게 글씨를 전할 정도로 이곳에는 추사의 글씨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서화와 서해가 작품이 여기 있었고요. 1년 뒤인 1848년에 바로 후궁인 경빈을 위해서 옆에 새로 집을 지어줍니다. 석곡헌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낙선제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저 위에 정자하고 뒤에 보시면은 울긋불긋한 단청이 없습니다. 사실 정조 때부터 정조가 자신의 생활 공간에는 값비싼 단청을 칠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어내려오면서 효명세자도 자신이 생활 공간으로 쓰는 곳에는 단청을 칠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좀 이어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니까 이제 붉은 덕을 바르지 않은 것은 과도하지 않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고 화려한 석가래를 올리지 않은 것은 소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 당시 백성들이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값비싼 단청을 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낙선제는 문살, 천살 문양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한 바퀴 둘러보시면은 곳곳마다 창살 문양들이 다 달라요. 네. 대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 불교에서 만자 아시죠? 만자가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부처님의 가슴에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 경우는 성인이시기 때문에 공덕이나 덕을 쌓으시면 자연스레 만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예전에 그런 설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뜻이었고요. 이 만자가 무한장수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낙선제는 끊임없이 창사들이 이어져 있어서 왕씨가족의 무한장수를 기원하는 모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이 낙선제 문체는 1964년도부터 순종의 이복 동생이자 마지막 황태자였던 영친왕 이은 그리고 부인이었던 이방자 여사가 이곳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영친왕은 사실 낙선제에 별로 오래 계시지 못했고 1970년에 돌아가셨지만 이방자 여사가 이곳에서 89년까지 계셨습니다. 덕혜옹주를 잘 돌보고 계셨고요. 그 마지막 황씨 가족 이야기는 수강제에서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시강왕에서 석곡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왼쪽으로 접히게 되는 석곡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해설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1시 30분 정리해드립니다. 11시 30분 사이. 네, 다시 헌종 이야기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47년에 이제 후궁이었던 경빈을 맞아들이면서 헌종이 그 이듬해인 48년에 이 복을 내린 집이라는 뜻인 석복헌을 지었습니다. 네, 석복헌 같은 경우는 복을 내린다는 뜻이 어떤 거냐면 바로 현명한 왕세자를 생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원자를 생산하는 것이 왕비나 후궁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름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여성의 생활 공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경빈도 그 계비였던 효정왕후와 이제 남편인 헌종 그리고 이제 시할머니였던 순원왕후를 굉장히 잘 모시면서 이제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길에 있는 옷과 장신구를 기록한 순화궁 첩초라는 두 권의 책을 또 남기길 정도로 굉장히 현명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헌종도 아버지 효명세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22살에 급사했습니다. 그래서 경빈과의 사이에서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맥이 끊겨서 찾고 찾다 보니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강화도령이 25대 철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철종도 갑자기 농부로 지내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헌종의 할머니였던 순원왕후가 다시 한번 수령 청정을 해야 했어요. 그 이후에 고종과 순종으로 계속 이어지죠.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순정효왕후, 이제 순종의 두 번째 부인이시죠. 윤왕후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 윤왕후께서는 두 번째 왕비셨기 때문에 순종과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났어요. 그래서 세자빈이 있다가 대한제국 시기에 1907년에 순종이 이제 강제로 왕이 됐습니다. 황제가 되고요. 황태자비로 황후로, 황태자비가 아니라 황후로 이렇게 불리셨는데 황후 같은 경우는 순종이 1926년에 돌아가셨지만 여기 낙선자에서 6.25 전쟁 때까지 계속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6.25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야 했고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석곡헌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까지 66년까지 여기 계셨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 느껴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그 강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6.25 전쟁 당시에 일화를 들으면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한 번 호통을 쳐서 쫓아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라의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어떻게 감히 궁궐에 들어올 수 있느냐고 호통을 쳐서 쫓아보냈는데 전세가 불리해져서 결국 피난을 맨발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고요. 이제 석곡헌은 여러 가지 문양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호리병 문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난간의 호리병 문양 같은 경우 호리병은 박이죠. 호리병을 만드는 그 호리병 박 같은 경우는 박과 식물은 이 덩굴과 뿌리가 굉장히 줄줄이 이어지고요. 열매가 줄줄이 맺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리병 문양도 잘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낙선제 석곡헌 받고 이제 이 두 건물보다 훨씬 오래전에 지어졌던 수강제로 한번 왼쪽으로 나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옛날 거는 다 나락게 됐는데 이게 나락 거잖아요. 이건 개인 거 아니잖아요. 그 노동공 같은 건 설정이 살던 그 저기 거기는 개인 거잖아요. 설정이 살던 그. 이 선택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계속 다른. 설정이 살던 그 저기 스위스 웨딩 호텔 거기 자리. 네네. 북한도 아들은 이렇게 왕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똑같았죠. 이제 설정이 쓰는 거죠. 북한처럼. 아무래도 이제 원래는 장자가 그죠. 왕이 되는 것이 이제 원칙. 그렇죠. 예전에 말이에요. 네, 그 사실 왕세자의 공간을 동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왕은 이제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나타내고요. 왕세자는 동쪽에서 새로 떠오르는 해입니다. 그래서 왕세자가 사는 공간은 항상 궁궐에서 가장 오른편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왕비는 가장 중심부, 가장 비수관부에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왕비를 중전, 왕세자를 동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창경궁 때 동궁 부분의 일대였습니다. 특히 1780년대 정조가 이제 오손의 붉은 교통 때문에 좀 유명해지게 됐는데 바로 의빈 성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인 도묘세자가 있었습니다. 장자였고요. 굉장히 기뻐해서 이 일대에 당시에 이 왕세자를 위한 공간인 동궁 권역을 성종리에서 두 번째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료세자가 너무 어린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네, 이 수강제가 기록을 보면은 결당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왕세자 공간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 수강제는 정조 때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1840년대에 지어졌던 낙선제 석곡헌보다 이게 가장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헌종이 이제 수령 청정을 마치고 그 당시에 순원왕후가 1848년에 육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활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고쳐지면서 이곳이 바로 대왕대비가 계시는 곳이었어요. 순원왕후 같은 경우는 순주의 정비였죠. 근데 왕비로서는 좀 비교적 바보겠습니다. 아들인 효명세자가 있었고요. 딸이 3명 있었습니다. 명원, 도군, 공주가 있었는데 40살이 되었을 때 안타깝게 1830년대에 효명세자가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두 딸인 명원, 보건공주가 각각 병으로 인해서 20대, 10대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45이 됐을 때 남편이 순주마저 죽었어요. 딸만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45세 때. 굉장히 좀 굴곡진 삶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힘든 시기에 또 헌종이
8살 왕이 되면서 수렴 청정을 하셨고요. 그 당시 한글 편지 보면은 이게 친척 동생들에게 수렴 청정이 너무 힘들다, 버겁다라는 토로를 하는 그 편지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셨나 봅니다. 수렴 청정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신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교 사회다 보니까 여성이 대비가 참여하더라도 발을 치고 남성 신료들과의 직접 대면을 피하게 한 조치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이곳이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덕혜옹주가 1962년에 귀국하셔가지고 89년까지 계셨던 곳입니다. 덕혜옹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종이 환갑에 나온 고명딸이었기 때문에 오빠였던 순종하고는 38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굉장히 예뻐해서 덕수궁에 유치원을 만들어줄 정도로 참 총애를 했죠. 근데 아버지 고종이 이제 덕혜옹주가 어린 나이에 독사를 당하고 말았죠. 독사를 당하고 나서 그게 이제 총독부의 감시가 시작되면서 여기 경성에 있던 일본 귀족을 위한 소학교인 히노대 신상소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기모노를 입고 일본 도시락 벤토를 먹으면서 모든 과목을 일본어로 공부해야 됐습니다. 그때부터 총독부의 경제가 굉장히 막심했어요. 네, 그러다가 오빠였던 영신왕처럼 1925년에 10대의 나이에 강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덕혜옹주가 원하지 않았던 삶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옹주를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그 오빠의 부인이었던 이방자 여사가 위로를 해준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독사를 당할지 모른다는 믿음 때문에 항상 일본에서 커다란 물병 2~3개를 들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기들이 물어보면은 아버지와 그 다음에 영신왕과 이방자 사이에 첫째 아들 이진이 있었는데 1살 때 죽었어요. 그래서 이진 왕자가 독사를 당해서 그래 라고 항상 대답을 할 정도로 불안 증세에 시달리다가 결국 조발성 치매 진단을 받게 되고 목욕병 증세까지 도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덕혜옹주의 병은 많은 사람들과 대면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총독부에서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1930년대에 대마도 도주 가문의 소 다케유키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대마도로 가서 딸을 하나 낳습니다. 일본 이름은 마사에, 한국 이름은 정혜였는데 그 이후에 마츠자와 국립정신병원, 도쿄 근처의 정신병원에 이제 혼자 독방에 가게 되죠. 그 당시 이제 기록을 보면은 불이 들어오는데도 항상 불을 끄고 바깥의 세상만 멍하니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고 학습원 동기들이 면회를 왔는데 병원 측에서 면회시켜주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접촉을 일절없이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증세가 더욱 좋아지고 또 1950년대 오면은 일방적인 이혼을 당하게 되고 딸인 정혜나 마사에가 일본 상학실에서 실종이 됩니다. 가면하게 전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충격에 못 이겨서 있다가 62년에 드디어 귀국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실업증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가난하게 모셨던 상궁들이 울면서 저를 해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이방자 여사 부부가 덕혜옹주를 잘 도와주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방자 여사와 덕혜옹주가 40년대까지 잘 계시다가 덕혜옹주가 먼저 돌아가셨고 9일 뒤에 여사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이 낙선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정도 도정을 통해서 보건공사에서 일반인들에게 92년부터 개방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옹주가 굉장히 정신이 안 돌아오실 때가 많았지만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실 때 여기에 삐뚤빼뚤하게 글귀를 남겼습니다. 어릴 때 추억이 아직까지 많이 남으셨는지 낙선제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전화, 비전화 보고 싶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 글귀를 정말 삐뚤삐뚤하게 여기에 써놓았습니다. 네, 그게 정말 그 불꽃이 삶을 살았고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순종의 3살 연하 이국 동생인 의친왕 이방이 있었습니다. 왕족인데 유일하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실제 1919년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왕족 타이틀을 버리고 독립운동을 하셨다가 일본 경찰에게 잡혀서 감금되었어요.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파병 때문에 1950년대에 돌아가시지만 의친왕이 본부인과는 자녀가 없었지만 이 첩실 사이에서 20명이 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친왕의 후손들이 직계는 아니고 관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돌아가셨지만 가장 유명했던 분이 가장 잘생긴 왕족으로 평가받았던 그 두 번째 아들인 이유공입니다. 네, 영화 덕혜옹주에서 고수씨가 연기를 했었고요. 그만큼 잘생겼는데 일본 히로시마 그 원자폭탄 떨어질 때 그때 거기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0대 안에 죽었습니다. 피폭을 당했습니다. 근데 부인이었던 박찬주 여사도 교육사업에 굉장히 매진하셨고 지금 서울에 추계예술대학교라고 있어요. 추계초등학교 이렇게 추계재단이 있는데 그걸 초대로 설립하신 이사장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의신왕의 또 다른 아들은 이석공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비둘기집을 부르셨던 TV에도 자주 출연하셨던 분들이 바로 의신왕의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시간 관계상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낙선제 또 뒤편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둘러보시고 또 잘 관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품은 낙선제, 오소의 붉은 끝동.
화장실 갔다 올게요. 갔다 와. 네, 갔다 올게요.